목욕탕을 일주일에 2번, 3번을 평생 다닌 할머니들은 정말 건강해요. 정말 맞는 말. 진짜 맞는 말이에요.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해서 몸을 쫙 녹이고 되게 오랫동안 반신욕을 하고 딱 나오고 딱 자고 일어나는데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먹고 차를 먹고 그러면 그 카페인과 그 성분들이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면서 말초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통이 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다 심장으로 몰리니까 갑자기 운동하고 나서 막 근육이 빵빵해져서 모든 혈액이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보통 그러면 아침에 다들 고민이 첫 끼 어떻게 먹냐잖아요. 혹시 첫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이상적으로는 아니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다요? 저 아침 루틴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저는 학교를 가요. 몇 시쯤 일어나세요? 그게 이제 보통 한 6시, 6시 반 사이에. 비슷하네요.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고 봐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어떤 날은 이제 목욕을 가는 날도 많고요. 일어나서 바로? 네, 바로 일어나서 목욕 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아침을 먹지 않고 가능하면 점심이면 저희 첫 끼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커피를 마셔요. 제가 직접 커피를 사서 볶아서 갈아서 만든 커피를 아침에 마실 때 너무 저는 행복해요. 직접 볶으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저에게 맞는 커피를 제가 한 2잔 정도 또 어떨 때는 3잔 정도도 마셔요. 네. 그러면서 하는데 그 최근 연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실 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한 1000가지가 넘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 안티옥시던트 항산화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재밌는 실험을 한 게 노르웨이의 이 바이아슬론 하는 선수들은 VO2 max가 80까지도 올라가, 85까지 올라가거든요. 걔네들한테 한 번은 커피 먹이고, 한 번은 그러니까 이 카페인을 먹이고, 한 번은 가짜, 이 플래시보를 먹이고 했더니 카페인 먹었을 때 그 기능 향상이 2%, 3%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카페인이 아직 지금 유일하게 도핑에 걸리지 않는 기능 향상 물질. 저도 운동할 때 가끔 부스터 먹으면 네네. 처음에 카페인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몰랐는데 일단 심장이 엄청 뛰거든요. 심장이 진짜 막 이렇게 방금 막 이렇게 전쟁에 나가야 될 것처럼 심장이 뛰면서 몸이 이렇게 막 간질간질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카페인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침에 그렇게 커피 마시는 게 저한테는 맞고요. 근데 다만 오후 한 2시 이후에는 안 마셔요. 보통 한 2시, 3시 이후에는 안 마시는 게 좋은데 그전에 나는 뭐 커피 마셔도 잠자는 거 문제 없어 했는데 중간에 깊이 못 자고 깨는 게 있어서 커피를 아예 오후에는 딱 끊으니까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거의 안 깨고 자는 게 몸에 느껴지면서 이거 괜찮다. 근데 요거 커피 마시는 원리를 생각하다가 운동하면 잠잘 자는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운동 많이 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좀 과하게 자극을 했을 때, 그렇게 좀 과도하게 운동을 했을 때 이제 낮에 하면 괜찮은데 좀 오후나 저녁쯤 운동을 맞아요. 했을 때 맞아요. 각성이 돼버려서 맞아요. 잠에 못 들게 되는. 맞아요. 그건 어떤 원리?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제 몸으로 스스로 실험을 하니까 그래서 한 8시, 9시에 한번 운동하는 거를 해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하면 우리 몸에서 올라가는 것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잖아요. 네. 일단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심박수가 올라가야 되고 혈압도 잘 돌아야 되고 혈압도 올라가줘야 돼요. 운동하면. 근데 실제로 운동을 또 1시간에서 1시간 반, 90분까지 중고강도 운동을 계속하면 콜티졸까지 올라가요. 콜티졸이 각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에피네프린, 우리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게 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얘가 더 올라가 버리니까 각성이 되니까 잠 못 자는 거죠. 피로 물질과 각성 물질이 다 많아지니까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각성 물질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는 낮에 운동하는 게 좋고요. 근데 사실 가볍게 산책한다고 해서 각성 물질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저는 좀 운동을 좀 과도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밤에 운동을 해도 이렇게 누웠을 때 원래 잘 자는 편인데 진짜 너무 잠자기 힘든 그런 거 느껴질 때 가끔 있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다시 죄송합니다. 아침 모닝 루틴 얘기하다가 지금 막 커피에서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자 아침 안 먹고요. 네. 커피는 대신 좋은 커피 제가 만든 댁에서 드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실 가서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에스프레소 머신은 연구실에만 있습니다. 네, 집에서는 커피 마실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찍 눈 뜨자마자 나오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점심이 제 첫 끼입니다.
두 끼 드세요? 네, 2끼 먹습니다. 근데 그럼 일반식으로 더 싸갖고 다니세요? 아니면? 네, 제가 이제 체중을 조절하고 관리할 때가 있고요. 관리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관리를 해야겠다. 아니요. 시즌과 그게 비시즌이 아니고 있어요. 맞습니다. 시즌과 비시즌인데 시즌이 언제냐면 학기 중이에요. 학기 중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을 가르치고 학기 할 때는 막 나가서 밥 먹고 뭐 하기 시간이 그래서 보통은 그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요. 그 도시락은 양이 이만큼 되는 샐러드예요. 주중에는 한 끼는 저렇게 샐러드를 먹고요. 한 끼는 제 마음대로 먹고 뭐 디저트도 먹고. 키가 얼마나 되세요? 저요? 네. 제 키가 177입니다. 그러면 84kg면 BMI가 꽤 BMI로 하면 비만에서 고도 비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의 근육이신 거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방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근육량이 제 나이대보다는 뭐 상당히 많죠. 네. 그 정도면 한 근육량 40 정도 되지 않으세요? 아니요, 40은 아니고 제가 사실 운동을 많이 안 합니다. 많이 하시.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아니 제가 근데 본인 기준으로 많이 안 하는 거하고 제 기준으로 옛날 하던 안 거에 하는 거. 비해서 많이 안 한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저는 루틴으로만 제 운동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운동할 때 요새는 일주일 2번 정도밖에 못했고요. 그 운동에 일주일 2번도 하루 30분 정도밖에 못하는 예. 제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상을 쭉 봐온 결과 진짜 좋은 루틴이 목욕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 목욕탕에서 목욕탕을 일주일에 2번, 3번을 평생 다니는 할머니들은 정말 건강해요. 정말 맞는 말.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분들은 비법이 목욕탕인데 일주일에 2번, 3번을 평생을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나이 들면 확 표가 나요. 한 80 넘으신 분들도 확실히 맞습니다. 내가 저 목욕이 그죠?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물 들어갔다 따뜻한 물 네, 사우나 사우나 갔다가 갔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체감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드라마 촬영할 때 수영장에 빠져야 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3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좀 풀려서 꽃샘추위 오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근데 호텔에 이게 연회를 하는 장면인데 뭐 하다가 주인공이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물에 빠진다. 그럼 구하러 들어간다. 근데 그래서 못 찾고 막 두리번대고 다시 잠수를 한다. 뭐 이런 장면을 찍고자 하는 거였어요. 표정 관리 잘해야 돼. 추워 죽겠는데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근데 진짜 수영장 물은 크니까 안 오는데 그 앞에 이제 물 튀긴 데는 다 이제 얼어 있고 스태프들은 다 제일 두꺼운 막 이만한 패딩 다 입고 있고 한데 이제 한 명씩 빠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촬영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밤을 새 작정을 하고 근데 맨 처음 여자 주인공이 먼저 빠질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잘 갔다 와. 이러고 이제 빠지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물에 빠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으악 해서 막 건져냈는데 진짜 그 강아지들이 이렇게 찬물 빠지면 막 이렇게 오돌오돌 떨잖아요. 정말 그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러면서 너무 놀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빠지는 걸 찍었으니까 됐어. 그 다음은 내 차례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봤는데 얘를 보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배우들은 닥치면 다 하기는 해야 되거든. 카메라 앵글에 담겨야 되니까 들어갔죠. 들어가서 막 연기를 하고 컷하고 나와가지고 됐다 했는데 감독님이 이번엔 저 건너편에서 오바로 또 이 풀샷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달래. 그래서 또 막 해서 막 이를 악물고 막 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더 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내 건강을 못 지킬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막 우여곡절 끝에 그걸 힘들게 다 찍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몸이 계속 떨리잖아요. 몸이 계속 저체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거기 들어가서 반식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거의 저는 와 여기서 진짜 한 걸음만 넘어가면은 나는 며칠 알아 눕겠구나 이런 상태였는데 거기서 뜨거운 물에 반식욕을 해서 몸을 쫙 녹이고 되게 오랫동안 반식욕을 하고 딱 나오고 딱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보다 더요? 그때가 되게 강행군이어서 이제 몸이 맛이 가나 마나 막 이런 상태였는데 약간 극단적인 저체온과 이거를 딱 하고 나니까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갑자기 너무 리프레시가 돼서
경험으로 느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우나에 가서 이제 냉탕이랑 열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그 루틴으로 이제 한 번씩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컨디션이 진짜 좋아지는. 근데 원래 운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추운 데 갔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바로 거의 한 3일 자야 돼요. 아니 3일 자고 깨어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아까 저 할머니들 그 사우나 오래 하시는 거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게 그분 평생 하신 분들. 어쩌다가 가는 이게 그 생리학적으로 어떤 원리냐면요. 이게 운동하고 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아까 니시호법 얘기한 것들이 다 혈관의 수축과 순환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애들 신생아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신생아들이 그냥 기가 막히게 울 때 몸 전체가 빨개지는 게 건강한 건데 신생아가 건강하지 않은 애들은 이 호흡하고 여기 심장하고 머리 이게 심지어 머리까지 혈액을 다 심장으로만 보내요. 폐하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마지막으로 부족한 혈액과 순환에서 이 순환 부전 상태를 몰아줘야 되냐면 그 심장하고 폐예요. 마지막까지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서 잘 안 되는 분들이 손발이 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찼다가 따뜻했다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혈관의 수축 능력인데 그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력과 스트렝스만 생각하는데 근육의 기능 중에 사실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기립을 할 때 이 뇌에다 혈관을 급격하게 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이미 혈관이 이 탄력성이 지금 적은 사람들, 혈관의 어떤 탄력성의 수축, 그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교감신경제 실조증이라는데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면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렇죠. 그건 사실 병이 아니라 운동 부족이거나 혈관의 수축의 장애이거나 혈압 조절 능력의 장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약물로 인해서 혈관 수축에 대한 탄력성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그게 커피인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먹고 그 차를 먹고 그러면 그 카페인과 그 성분들이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면서 말초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통이 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다 심장으로 몰리니까 갑자기 운동하고 나서 막 근육이 빵빵해져서 모든 혈액이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나트륨이나 이런 걸로 콩팥이 빨리 소변 보고 조절해야 되는데 실제 약간 탈수가 된 상태든지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갑자기 심장과 폐에 혈류가 늘어나는 거예요. 뇌에. 그러니까 뇌에 혈류가 늘어나면 흥분하는 거죠. 각성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커피 이런 것들이 뇌를 각성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혈관의 어떤 수축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드레날린, 교감신경의 항진 이런 부분들이 다 사그라져야 되는데 이 사그라지는 회복 탄력이나 균형들이 깨지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데 들어갔다 따뜻한 데 들어갔다 이걸 반복을 하면서 또는 운동을 하면서 혈류의 순환과 이 혈관의 수축 작용을 잘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운동을 하든지 앞에 있는 혈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이완기 혈압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완기 혈압은 혈관의 저항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저항성이라는 건 어떻게? 탄력성.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이 이렇게 뛸 때 수축을 하면 이 수축한 이 심실에서 수축한 피가 쫙 뿜어서 전신으로 가는데 사실 이 압력 하나로 전신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다 각자 혈관들이 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쫙 뿜을 때 말초혈관은 이완하고 그래서 압력을 낮춰서 더 그렇죠. 빨려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이쪽에 우심실은 이게 이완을 하면서 이 말초에 있는 정맥의 혈관들을 이렇게 주사기 효과처럼 뿜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말초혈관이 수축을 같이 해주면서 혈액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전이 생기면 이게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혈압은 산소 요구량과 에너지 요구량, 운동량에 따라서 또는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얼마든지 빨리 심박이 뛰면서 혈압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앞에 수축기 혈압은. 그러면 160, 170까지 올라가도 사람이 상태에 따라서 다 괜찮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병원에 갑자기 가가지고 혈압 재면 높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이완기 혈압을 보거든요.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로 안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수문차지만 혈관의 저항성은 지금 수축, 이완, 탄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혈관의 수축 기능에 의한 순환 기능들이 좋아지니까
결국은 찬물, 뜨거운 물에 반복하는 것도 이 혈관의 말초혈관 수축을 우리가 추운 데 가면 파르르 떠는 이유가 혈관이 다 줄어들어서 더운 데 가면 이렇게 뻘건 이유가 혈관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혈액이 전신에 순환을 하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자, 아니 오늘 저기 이분 안 나오시고 우리 둘이 얘기했으면 몇 명 보낼 뻔했다. 몇 명 바로 사우나 냉탕 하다가 몇 명 그러니까 보낼 뻔했네. 서서히 운동과 이런 목욕과 이런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잘 평상시에 이거를 위한 시간 투자를 엄청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그러네요. 그러면 찬물에 딱 들어가면은 혈관들이 일단 수축이 되는. 그렇죠. 수축이 체온을 되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혈액을 심장과 폐로 몰아주죠. 뇌로. 그러니까 그러게 머리 맑아지고. 네, 뇌를 맑아지고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와서 좀 호흡 좀 하고 움직이다가 근육으로 또 좀 조절하다가 뜨거운 것에 서서히 들어가면 말초혈관이 늘어나니까 확장되고. 심장이 이제 좀 빨라지죠. 그러면서 펌핑을 조절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혈압과 맥박이 잘 조절이 될 또 거예요.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또 호르몬들도 뭐가 나왔다 들어왔다. 그렇죠. 이게 자율신경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마음대로 좀 아까 그랬잖아요. 평활근은 내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하는 의지로 이 자율신경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고 이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겨요. 추운 데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러면 막 긴장하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은 사우나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들어가면 이게 건강해지는 그런 기본적인 몸의 기능적 재생력, 회복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준비가 몸에 좀 상태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따라했다가는 약간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 어지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뇌 저혈압이 또 혈류가 가지 않으면 우리 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중력에서 이퀄하게 만듭니다. 쓰러뜨려요. 지금은 이게 중력이 거슬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퍼 올려야 되거든요. 심장 하나만 가지고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근육과 혈관들이 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숨 안 쉬고 일하다가 갑자기 확 일어나는 사람들이 픽하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 커피 마시고 이러다가 원래 혈압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조절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 별로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이유가 뇌에 혈액을 잘 보내기 위한 약간 그런. 그렇죠. 쓰러져야 뇌로 혈관이 가고 심장하고 이퀄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서 이 그래비티가 생기니까. 우리 교수님 진짜 너무 과학적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타입이세요. 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들 설명해 주는 거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자기뿐이 아니라. 진짜 너무 최고돼요. 제가 사실 목욕 매니아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완전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우리 쓰러지는 이유가.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쓰러질 때 이게 외상을 입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럼요. 자, 그런데 이제 목욕에서 또 다른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 목욕과 우리 사우나 가면 땀을 내잖아요. 그럼 제가 땀 쪽에 우리 때 한번 간단하게 했으면 땀에서 많은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사실 나트륨이거든요.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목욕에서 아까 반신욕하면 땀을 쫙 빼는 그 자체가 소디움 이 나트륨이 같이 나오는 효과도 있고 그 안에서 염증 물질이 같이 나와요. 염증.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인도 쪽에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땀당 연구를 했었어요. 한 5년간. 땀당 연구 안 한 게 없네. 혈당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운동하면 땀이 나오는데 땀을 분석해서 당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런데 거기 나오는 다양한 물질들이 아까 이게 나트륨도 나오지만 거기 다양한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 저쪽 인도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땀을 흘리면 거기 중금속이 엄청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땀을 흘리는 것들 이런 행동들이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노폐물들, 염증 물질, 중금속 이런 거를 빼내는 그것도 돼서 땀을 흘리는 것도 좋고 좋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목욕탕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디 앉아 있을 그냥 때요? 목욕탕에 앉아 있을 때. 물 속에? 네. 좀 릴렉스 되는. 나른함, 편안함? 나른함, 편안함 그리고. 퀴즈인가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뭘 원하세요? 나만 뭘 그런가? 원하세요? 보기라도 좀 주시죠. 좀 맞춰보기. 알겠습니다. 보기 3가지 정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목욕탕 가서 이렇게 누워 있고 또는 사우나에 앉아가지고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다양한 과거 생각들이 떠올라요. 네. 맞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냐면 보통 이걸 셀프 리플렉티브, 자기 반성적 생각들,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때 했을 걸, 또는 갑자기 창조적인 생각들이 떠올라요. 마인드 원더링이라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다가 사우나 또는 등산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 같은 거죠. 맞아요. 김수환 교수님. 아, 근데 진짜 그게- 알았다. 네. 그래서 내가 빨리 끝내고 나오게 되는 이유가 갑자기 뭐가 떠오르면 유레카 뭐 이런 거. 빨리 해결해. 유레카! 유레카죠. 그러네. 말 그대로 유레카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은 그런 그 안에 들어가는 행동이 우리 뇌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실험이었는데 이게 이 펑셔널 MRI를 이제 찍기 시작했잖아요. 펑셔널 MRI를 이 생각하게도 찍고 저것도 주고 찍고 약도 먹고 찍고 뭘 생각하게 하게 하고 MRI 마그네틱 촬영을 네.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적이 있는 순간 리얼타임으로 찍는다 이거죠. 맞습니다. 뇌를 스캔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변화, 설명까지. 혈류의 변화나 여러 모양을 본다 이거죠. 우리를 맞습니다.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질문해 주시네.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네, 맞아요. 그냥 MRI 찍는 게 아니고 어떤 태스크, 어떤 뭐를 시키고 나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해서 요새 메타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막 분석하고 그러거든요. 태스크를 줄 때 이거 뭐 어떤 생각하세요 했을 때 활성화되어지는 뇌의 부위가 있었어요. 그거는 태스크를 줄 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테스트 중간에 자 끝났습니다.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면 활성화가 되는 부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태스크에 따라서 뇌 활성화되는 부위는 다른데 자 이젠 실험이 끝났으니까 쉬세요 할 때 활성화가 되는 부위가 봤는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게 디폴트 아무것도 안 해도 활성화가 되는 디폴트 모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해마라든가 포스테리어 싱귤러 콜텍스라든가 전두엽에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연결되어지는 부위가 있는데 얘네들이 활성화되면 어떤 게 되냐면요 자기가 갑자기 옛날 스토리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어저께 이때가 스토리로 보통 그러면서 자기 반성,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명상할 때 그게 활성화된다거나 또는 운동을 해도 반복적인 똑같은 계속 수영을 하면 계속 똑같은 거잖아요. 걸어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때 뇌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알기 전에는 운동하면 뇌 혈류량이 올라가서만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뇌 활성화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목욕 가서 딱 누워 있으면 별별 생각들이 왜냐하면 뭐 인터넷 안 보잖아요. 별별 생각들이 다 나고 하는 이유가 그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근데 우리가 막상 뭐를 하려고 하면 이규제큐티브 컨트롤 네트워크에서 어떤 내가 이거를 꼭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할 때는 요게 다운되고 다른 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 ADHD를 이렇게 풀었어요. ADHD가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집중력은 떨어지는데 창의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thinking outside of box, 박스에 갇히지 않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잘 되는 사람들이 ADHD이거든요. 그 즉흥적, 막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갑자기 대본 없이 막 쫙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잘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마인드가 원더링 하고 있는 거예요. 디폴트 모드가 그래서 이걸 언제 내가 이걸 낮추고 언제 높일 수 있는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뇌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죠. 아까 저기서 목욕, 네, 그래서 목욕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하는 기회가 저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목욕하고 운동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네요. 저도 운동할 때 특히 이제 웨이트를 하면은 이제 세트 수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 세트 사이사이 쉬는 동안에 이런 경험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창의적인 생각, 갑자기 되게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떠돌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연기를 준비할 때도 캐릭터에 대해서도 더 뭔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시간들이 운동을 하는 중간에 그렇게 떠오르는 과정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제가 왜 갑자기 얘기를 더 하고 싶어졌냐면 여성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다 지금 그 뭐가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여성들하고
이제 지내는데 특히 생리라든지 여성분들이 자기의 배란 기능의 능력이나 이런 것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임신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춘기 이후에 폐경기 전에 생리를 하는 여성들의 그 자율신경계통과 또 자율 호르몬의 이 균형과 밸런스가 그 사람이 이게 인택트한지 또 그게 잘 돌아가는지가 사실 생리 배란이거든요. 근데 생리 배란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위가 우리가 자궁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뇌하수체라고 해서 이 시상하부 바로 밑에 있는 그 요만한 샘에서 송가샘 있는데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뼈가 뇌의 뼈가 이렇게 약간 파여져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이제 시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뇌하수체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조절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호르몬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갑상선에서부터 모든 말단기관, 심지어는 근육, 간, 이 생식기까지 다 조절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조절하는 호르몬의 더 상위 개념의 조절하는 호르몬은 그게 바로 어디냐면 그 시상하부. 이 시상하부가 바로 그 뇌하수체 위에 있거든요. 그럼 시상하부에서는 전기적인 뉴런 트랜스미터나 이런 전기적인 신호와 물질로서 그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주는데 그때 이 대뇌 쪽에서 이 조절하는 능력에 따라서 시상하부 쪽에서 밑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GnRH라고 하는 제일 먼저 고나도트로핀을 릴리징하는 호르몬을 더 자극해주는 호르몬이 제일 먼저 샘솟듯이 나오는 타이밍이 사실 제일 먼저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이완돼 있고 숙면을 취하는 새벽쯤에 거의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고 이완하고 모든 이런 활동들 뇌를 즐겁게 하고 우리 혈류를 좋게 하고 건강해질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모든 활동의 어떤 좀 중심은 내가 얼마나 숙면을 잘 취해서 휴식과 이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완을 하려면 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완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나 이완할게 하면 계속 긴장만 해요. 그런데 아주 심하게 긴장을 해버리면 긴장이 끝까지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상태를 그대로 놔버려 주는 거, 멍 때리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해서 잠에 스르륵 빠지는 거. 이게 이제 운동, 목욕, 먹는 거와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의 시작을 항상 아침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 몸을 관리하고 난 다음에 자는 시간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는 시간을 표시할 때 다음날 날짜로 적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날짜지만 자는 시간 그건 이제 달력 문제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고 나의 리듬은 자는 시간부터다. 그러면 자는 시간을 잘 하려면 저녁 먹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안 졸리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9시 반 정도, 어떨 때는 뭐 8시 반 돼서 자버려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에 4시간 정도 엄청난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요때 그 깨어날 때 그 다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그런 숙면을 취한 새벽의 어떤 리듬 이게 이제 주광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빛과 어두움의 어떤 이런 센서가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은 어두우면 자야 돼요. 불 끄면. 닭 울면 깨고. 해가 지면 자야죠. 네. 그런 어떤 자연의 이치에 맞는 리듬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뇌하수체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게 되목임 기전에 의해서 난소까지 근데 시상하부의 그 주변에 있는 메모리 기능을 하는 변형계 그 위쪽에 있는 변형계가 다 이 메모리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거의 상처와 뭐 내 어떤 감정들이 너무 활성화돼 버리면 이게 대뇌에서부터 이게 균형이 안 맞아 버려요. 이게 조절을 하는 방법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루틴으로 가려면 저는 이제 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저녁을 먹는 것부터 중요하고 그리고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집사람이 차려주면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주면 먹고 또 아침에 뭐 밤에 산모가 깨알같이 넣네요. 그게 산모가 뭐 밤에 이제 아기를 낳아서 코를 하면 나갔다 오면 또 피곤해서 못 먹기도 하고 근데 기가 막히게 회복을 하게 되는 노하우를 터득한 거는 결국은 이 저녁 먹는 시간 이후에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깊은 몇 시간의 잠으로 결국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금요일 루틴이 보통 한 9시쯤 주무셔서 짧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시에 꼭 자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 먹는 시간은 대개 6시 전후 또는 늦으면 7시로 일정해요.
그러면 이제 좀 특이한데 이거 애들은 따라하면 안 되는 일인데 저는 배가 불러야 자요. 그럼 그때 깨시면은 다시 안 주무세요? 자죠. 다시 주무세요? 이제 하나 시간을 깨는 각성이 그래서 밤에는 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각성이 되는 과정도 중요한데 이 약간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REM 슬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사람들이 자는 걸 분석을 하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2-3시간 정도는 굉장히 그 푹 자는 시간이 뭐 알파 무슨 뭐 옛날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런 파장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짧은 순간이라도 깊이 완전하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깨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깨는 상황에서 또 잠 안 오네 하는 이런 생각의 대뇌 활동이 각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 과정까지 옮겨지면 완전히 깨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가 저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각성이 돼서 깼다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호흡만 해요. 산소 호흡하고 이 숫자만 이 호흡의 수만 카운트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좀 맑죠. 그렇게 깨도. 그러면 몇 시에 보통 일어나세요? 이제 애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무 때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일찍 자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있으시겠네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꼭 밤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한 새벽 2-3시에. 산부인과 교수님의 노하우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될때 일찍 자야 자셔야 돼. 돼. 그게 없으면 9시에 자면 저는 아까 경찰 원장님 일어나는 그 시간쯤에 일어납니다. 딱 일어나요. 5시. 6시. 5시. 5시에서 5시 반, 6시. 말씀 중에 사실 제일 이제 멋진 말이 하루의 첫 시작이 밤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사람들이 생각을 좀 많이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세대에 그냥 젊은 사람들일수록 1-2시 자는 게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제 디지털 뭐라도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일 행복한 시간이 밤에 10시 정도 되면은 잘 생각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이제 진짜 이완의 시기인데 좀 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잠이라고 하는 것에 좀 진심이었으면 좋겠는데 첫잠 2시간 정도를 잘 자면 사실은 웬만하면 밤에 잠의 절반 정도는 자는 거거든요. 왜냐면 첫잠이라고 하는 것이 난렘이라는 수기가 가장 길고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스테이지의 그 N3라고 하는 스테이지가 유일한 게 첫잠이거든요. 그게 첫잠에만 네, 첫잠만 이렇게 있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자서 드르렁거면서 코 골면서 자는 그 1시간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자거든요. 근데 못 잤다고 느끼는 것은 중간중간에 깨는 그 렘 수면이라고 하는 근데 그건 누구나 하루에 잠에 한 4번 내지 5번 내지 어떤 사람 6번까지 계속 깰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깨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간에 깨는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깨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그때 또 불안하니까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그냥 뇌가 확 각성하죠. 그런 환경들을 아예 제거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시 숨을 쉬다가 이제 문제는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 나이가 돼버리면 잠이 완전히 깨니까 호흡하면서 저는 잠에 좀 진심이었으면 잠에 대한 채널들이 좀 많이 적은데 그나마 이제 우리 최겸님 같은 경우는 수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잠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전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다들 굉장히 이상적인 수면 패턴, 수면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상위 5%실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저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다나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들어서 지금 어리잖아 아직. 근데 지훈님은 패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잠 되게 잘 자거든요. 다만 이제 시간대가 이제 약간 미국 시차로 움직이는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 시간을 맞췄어. 그러니까 거의 한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교 다닐 때도 스스로 야행성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아침잠에서 깨는 게 너무 힘들고 싫을 때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시기가 돼서부터는 거의 새벽 3시 이후 지금은 거의 한 5시 전후로 자서 한 점심 12시 전후로 일어나는 수면은 한 7-8시간 정도는 거의 저는 한번 자면 깨지도 않고 쭉 자는 편이고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이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서 뭐 저희들이 무슨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우리 몸이 약간 길들여지는 습관화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들은 이제 밤에도 깨고 이런 훈련 전공이 할 때나 이럴 때 훈련이 이미 돼서 그러니까 자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자야 돼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자야 될 때 잠을 유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수면 유도를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이 드신 분들 뭐 갱년기에 맞이하신 분들 저는 요새는 사실 갱년기보다 더 훨씬 5년 뭐 갱년 전기 때 분들이 수면 문제로 굉장히 많이 정신과나 약물 상담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아무 때든 잘 수 있다. 이건 진짜 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려고 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 유도를 못 하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수면의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잠의 질 문제. 그 다음에 잠을 잤는데 이게 강박적으로 내가 자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쉼이 되는 잠이 돼야 되는데 이 유도와 질 문제가 어떤 약물에 의해서 유도된 것과 내가 이제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과 이게 강박적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꼭 자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뭐 당직할 때 하루 이틀 못 자기도 하고 뭐 정말 뭐 거의 뭐 좀비처럼 다니다가 뭐 머리만 딱 대면 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은 잠이라는 게 얼마나 쉼에 중요하다는 게 학습이 돼 있거든요. 내재적으로. 그래서 잠을 평상시에 자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자는 이런 습관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 패턴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그냥 어느 순간 이어져 버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우님처럼 이제 거의 미국 스타일의 사이클이지만 어쨌든 주기적인 사이클잖아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은 청소년들 중에 이제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어쨌든 학교는 아침에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마지못해 이렇게 좀비처럼 학교 나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오전에 멍하다가 근데 방학 때 보면은 12시까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저희 때도 수면은 늘 이렇게 박탈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미디어라는 게 없었을 때 이제 시대이고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밤늦게 자는 것들 특히 이제 SNS 꼭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망들이 주로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당연화된 문화 속에서 잠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저희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거고 최근에 가장 큰 이유는 낮과 밤이 구별이 안 되는 삶들을 그리고 그것이 사이클이라고 뭐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차분하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어떻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일단 약물을 조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래서 다른 부가적인 문제들을 먼저 좀 다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그냥 잠을 못 자는 건지 정말 잠에 유도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아주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되게 또 생리의 패턴이라든지 제일 많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관계 물어보면 제일 이제 제일 누굴 미워할 때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자꾸 이제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뭐 툭툭 주고받는 그 몇 마디에서 이렇게 좀 대략 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노력을 좀 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했던 방법처럼 이제 이런 24시간 시간표를 그려보게 하죠. 그래서 시작을 이때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일단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려면 먼저 자기가 자기 생활을 딱 찍어보게 해줘요.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또 차 마시는 시간 이거를 그냥 쓰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그래프로 24시간 원으로 해보게 하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해보게 해요. 초등학생대로 돌아가네요. 네, 시간표. 그러면 이제 이 점이 찍히잖아요. 자기가 잔 시간들이 자기가 눈에 보기에도 막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두 번째는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사진을 좀 찍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와 이거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삶이 나와요. 그럼 본인이 보고도 일단 거기서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게 그렇죠. 되죠. 그냥 인지 기능이라는 게 인간의 가장 독특한 인간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코그니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인지 기능이 단순한 날리지의 인지 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게 퍼셉션 하는 이런 좀 뭔가 알아채는 인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깨워주면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 남편이 문제였네 이러고 글로 가면 안 되고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였구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하기 시작하고 대부분 분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잠을 유도를 선생님이나 저처럼 잠을 정말 보약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지키려고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잠 자는 시간을 자꾸 미루세요. 일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일깨워주면 몇 가지 지적을 하면 다시 이렇게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수면 유도제 약한 거를 좀 쓰죠. 그냥 단순 수면 유도제가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뭐 자낙스라든지 이런 뭐 신경 안정제 계통도 뭐 있지만 이제 스틸록스라고 하죠. 졸로부트 그런 약, 졸피뎀 이런 약들은 그냥 유도만 잠깐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이게 안테로그레이드 암네시아 예를 들어서 이거 먹고 나서 전화 받으면 기억이 안 나요. 아, 말은 하는데 아니, 행동은 다 해요. 다 하고 똑같이 말하고 뭐 문자도 하고 하는데 필름이 끊긴 그래서 상태에서. 그 약 먹을 때 실수는- 그거는 이제 그런 점 말고는 부작용이 그렇게 큰 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모든 게 약은 마찬가지지만 중독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기능을 좀 수면을 통해서 휴식하게 해주려고 유도할 때 정도만 그 정도 쓰는데 장기 비행할 때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 여행할 때는 좋죠. 그때 뭐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제한된 공간에 특수한 환경에서 이런 주의사항을 주면서 한번 시도해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오래 그걸 복용을 하려는 의존성이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자기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안 되는 분들은 저는 수면 클리닉에 전문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근데 수면 클리닉에 가면 이제 거기서는 요즘에 그런 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면 클리닉에 가면 이 잠자는 자체를 아예 모니터링을 해요. 수면 다운 검사. 1박 2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까지 그 수면에 문제 있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거기를 보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전에 웬만하면 해결이. 대부분 좀 알아채게 하고 관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부족에 의해서 수면 장애가 갑자기 생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막 이런 좀 약간 흥분된 상태라든지 약간 이상한 이 호르몬이 갑자기 있던 호르몬이 없어지는 이런 폐경기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호르몬제 잠깐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조금씩 수면을 못하는 이유들이 다른데 이제 결국은 방향은 하나죠. 약물로 가든 안 가든 결국은 자기가 수면 습관을 자기가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가도록 그리고 수면을 꼭 해야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들 좀 풀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복하면 절대 안 된다로 임신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괜찮다고.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걸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하는 기능들을 내가 조절해야 되는 거와 몸이 알아서 하는 기능들을 좀 분리시켜서 지혜를 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미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면은 불면을 해결할까의 답변은 참 선뜻 말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마다 이유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체질적인 부분이 있고 유전적인 부분도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못 잤어요 하는 것을 따져보면은 50대 초중반 또는 갱년기 전후 45세부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이 꼬이기 시작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때 호르몬 보충을 여성 호르몬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천연 호르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천연 호르몬 중에 클리마토플란 같은 걸 많이 써보면은 거기에 호르몬도 이렇게 보충하지만 또 여러 그 호메오패스라고 하는 동종요법들이 같이 있어서 참 탁월한 약인 것 같아요. 갱년기 여성들의 이 수면 장애가 평생 가지 않도록 그때부터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 클리마토플란은 이제 비급여긴 하지만 굉장히 호르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수면 문제가 이슈인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쓸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기간 이내에 써야 된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는 갱년기 환자를 많이 보던 미지메리 병원에서 이제 한 10년 있었다 보니까 다양한 호르몬들을 이렇게 보충을 해보는데 좀 인위적인 호르몬, 합성 호르몬들은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연구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은 유방암의 리스크가 크거나 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있어서 저도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한 1, 2년 정도 그야말로 변경
경자의 갱년기를 쓰다 보니까 트렌치 타는 그 시기에만 좀 쓰고 그것도 용량을 낮춰가거나 횟수를 낮춰가면서 점점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호르몬적인 수면 장애도 분명히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성 호르몬이고 또 하나가 그 하루에 일중 변화가 너무 밋밋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이 아침 같지가 않고 밤이 각성돼서 그래서 실제 타액 호르몬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해보면은 그 코티졸이 아침에 높아야 되는데 낮아져 있고 밤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높아져 있는 이런 것은 이제 부신역전이라고 해서 저는 좀 더 환자한테 제가 처방하는 것 중에 수면 처방보다는 아침 각성 처방, 즉 부신 기능 강화 쪽으로 많이 해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햇볕 쬐고 이런 일중 변화를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면 저는 아침에 초점 맞춰서 에너지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정하는 그런 호르몬 교정들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나이 들면서 떨어지는 멜라토닌이라는 부분들은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교감신경 우세인 사람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각성된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각성보다는 세로토닌이 떨어지면서 인지도 떨어지고 수면장애도 반복되고 중간에 깨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의사가 이제 궁극적으로 처방할 거는 그런 신경 안정제보다는 세로토닌 보충을 해서 처방하는 게 좀 더 장기 처방도 가능하고 또 인지 기능까지 또 계속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대부분이 신경 안정제나 이렇게 억눌러서 수면을 각성을 억누르는 처방보다는 좀 더 세로토닌, 멜라토닌 또는 여러 호르몬들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의사들이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죠. 그 중에서도 네, 특히 세로토닌 올리려면 야외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숲 속에서 빛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빛도 그러니까 빛은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관련이 있는데 똑같은 운동인데 숲 속에서 할 때 세로토닌 분비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등산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아까 아침 모닝 루틴하고 저까지만 했는데 네, 맞아요. 이분들 원장님 하시면 이제 3화의 모닝 루틴은 사실 제일 이제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잠을 유도하는 방법 얘기했지만 그냥 내가 뭔가를 도움을 더 받고 싶을 때 다시 처방받아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데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사실 그 멜라토닌이 우리 지금 처방으로 서카딘이라는 약이 처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서 그게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언젠가부터 못 구하더라고요. 이제는 식물성 멜라토닌이 풀리긴 나와요? 했어요. 얼마 전부터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그냥 나머지 것들을 변화하기 전에 그런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좀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처럼 자기가 이제 잠을 자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면서 도움을 받을 때가 되게 많으니까 안전한 것이 그게 좋은데 제가 사실은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는 사람한테 사실 처음에 권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의사가 뜬금없이 그런 처방을 하는 것이 하나가 마지막에 권하는 것이 하나가 여행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은 얘기하기로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다음 주제로 여행 넘어가면 되겠다. 근데 여행을 갔다 오면